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퍼져나간 범죄 조직 마피아. 오늘날 마피아라는 이름을 모르는 이는 거의 없지만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그들은 깊은 어둠 속에 가려진 존재였습니다. 1963년 한 남자의 폭로가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의 증언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범죄 제국의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셉 발라치. 그는 조직 보스나 핵심 간부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살인기계의 한낱 톱니바퀴, 일개 조직원에 불과했죠. 수십 년간 충성스러운 킬러로 모든 명령에 군말 없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의심과 죽음을 암시하는 키스였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는 마피아의 잔혹한 범죄, 철옹성 같던 조직 구조와 위계 질서, 그리고 사회에 깊숙이 파고든 그들의 소름 끼치는 영향력을 세상에 폭로하기로 결심합니다. 단 한 번도 그 실체가 제대로 드러난 적 없었던 마피아. 그의 목소리는 TV 전파를 타고 미국 전역에 생생히 전달되었고 거대한 범죄 제국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침묵의 계율, 오메르타를 깬 남자 조 발라치의 이야기이자 그가 세상에 드러낸 암흑세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셉 마이클 발라치는 1904년 9월 22일 뉴욕 이스트할렘의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탈리아 나폴리 출신 가난한 이민자였던 그의 부모에게 약속의 땅 미국은 가혹한 환영 인사를 건넸습니다. 가족은 쓰레기통을 뒤져 땔감을 구했고 시멘트 포대로 침대 시트를 대신했습니다. 신발이 없어 붕대로 발을 감싸야 할 정도였죠. 발라치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가족이었다고 묘사했습니다. 이런 혹독한 환경 속에서 17명의 형제자매 중 단 6명만이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았죠.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 도메니코는 을지할 버팀목이 아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훗날 발라치는 가혹했던 가정환경과 폭력, 그리고 지독한 가난이 자신을 조직범죄의 길로 내몰았다고 회고했습니다. 15살에 학교를 그만둔 발라치는 아버지가 일하던 쓰레기 처리장에서 잠시 일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절도단에 합류합니다. 모피 창고와 보석상을 닥치는 대로 털었고 훔친 물건은 유대인 장무랍이나 아일랜드 갱단에 팔아넘겼죠. 그가 속한 절도단은 진열장을 부수고 1분 안에 사라진다 하여 미닛맨이라 불렸습니다. 4년 동안 이 갱단은 수백 건의 강도 행각을 벌였고 발라치는 도주 차량 운전사로 뉴욕 지하세계에 서서히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1923년 강도 실패 후 체포된 발라치는 악명 높은 싱싱교도소에서 9개월을 복역합니다. 출소 후 거리로 돌아와 보니 미닛맨은 이미 그를 대신할 새로운 운전사를 구해둔 상태였습니다. 새로운 강도단을 결성해 활동을 재개했지만 여러 차례 투옥과 가석방을 반복했고 체포 과정에서 후두부의 총알을 맞아 겨우 살아남은 적도 있었습니다. 뉴욕 초창기 마피아 결성 멤버였던 치로 테라노바와 대립하며 목숨을 위협받기도 했죠. 첫 조직에서 버림받은 경험과 생사를 넘나드는 초기 범죄 경력은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생존 우선주의로 이어졌습니다. 금주법이 한창이던 시절 이탈리아계 미국인 지하세계는 야망과 폭력으로 들끓는 용광로와 같았습니다. 발라치는 교도소에서 만난 갱스터 도미닉 페트릴리를 통해 그들 스스로 코사 노스트라라 부르는 시칠리아 마피아 조직에 소개됩니다. 1930년부터는 가에타노 레이나가 이끌던 레이나 패밀리 밑에서 일하게 되죠. 그가 조직 주변인으로 활동을 시작할 무렵 뉴욕 마피아 세계는 조 마세리아가 이끄는 파벌과 살바토레 마란자노가 이끄는 파벌 간 잔혹한 권력 투쟁, 이른바 카스텔라마레세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가에타노 레이나는 마란자노 편에 붙었다가 암살당했고 첫 보스를 잃은 발라치는 마란자노 측 정식 조직원으로 합류해 패밀리 말단 행동대원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는 마세리아와 그 간부들을 표적으로 삼아 정보 수집부터 잠복, 저격, 도주 차량 준비까지 암살작전 전반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1931년 4월 15일 마세리아가 암살되면서 마란자노가 승리했고 그는 스스로를 모든 보스들의 보스라 선언했습니다. 이 전쟁은 미국 마피아 판도를 뒤바꿨고 마란자노의 경호원이 된 발라치는 비록 말단이었지만 변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란자노의 시대는 짧았습니다.
그의 끝없는 야망과 구시대적인 통치 방식은 찰스 럭키 루치아노가 이끄는 새로운 세대 마피아들과 마찰을 빚었고 결국 1931년 9월 10일 마란자노는 암살당합니다. 그의 죽음을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발라치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옛 보스 레이나 가족의 도움으로 그들의 집 다락방에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마란자노가 사라지면서 미국 마피아는 재편되었습니다. 럭키 루치아노가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로 부상하여 패밀리 간 갈등을 조정하고 미래의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체 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마란자노가 신흥 세력에게 허무하게 제거되는 과정을 목격하며 발라치는 마피아 세계 권력의 무상함과 배신의 일상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는 특정 보스나 파벌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보다는 현실적인 생존 전략을 우선시하게 되는 중요한 경험이었죠. 이때 도미닉 페트릴리와 다시 연락이 닿은 발라치는 그의 설득으로 루치아노의 새로운 체제에 합류하게 됩니다. 루치아노의 언더보스이자 발라치와 같은 나폴리의 연고를 둔 비토 제노베제는 발라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를 받아들여 휘하 유력 간부인 앤서니 스트롤로의 조직원으로 편입시킵니다. 1932년 7월 발라치는 첫 보스였던 가에타노 레이나의 장녀 카르멜라 레이나와 결혼하며 조직 내 인맥과 신망을 더욱 공고히 합니다. 결혼식 들러리는 비토 제노베제가 맡았고 발라치는 제노베제의 부하로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1936년 럭키 루치아노가 매춘범죄로 수감되고 1937년 언더보스 비토 제노베제마저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이탈리아로 도피하자 대행보스로 집권한 프랭크 코스텔로 밑에서도 발라치는 과묵한 조직원으로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코스텔로 치하에서 조직의 안정을 찾아가면서 발라치는 다양한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데요. 그는 이스트할렘에서 숫자 도박 사업을 벌여 1930년대 후반에 주당 1250달러를 벌었고 이를 슬롯머신 사업으로 확장해 수입을 2배로 늘렸습니다. 경찰과 법조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바치며 비호받았기에 체포되더라도 집행유예로 금방 풀려나곤 했습니다. 고리대금업 역시 수익성 높은 사업이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그들의 사업체 지분을 빼앗는 방식으로 맨해튼 북부의 레스토랑과 의류회사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암시장에서 휘발유 배급권을 팔아 큰 돈을 벌었고 뉴욕 교회 용커스에 저택을 마련하게 되었죠. 하지만 마피아 조직원의 삶은 단순히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살인은 조직원으로서 자격 요건과도 같았고 보스로부터 내려오는 그 어떤 지시든 수행하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그들에게 조직을 위한 살인은 빚을 받아내거나 도박 사업을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죠. 발라치는 30건이 넘는 살인사건에 연루되었으며 그중 상당수는 비토 제노베제의 명령을 수행한 것이었습니다. 훗날 그는 나는 그들을 위해 나가서 죽을 뿐이다라며 자신의 살인을 냉담하게 증언했죠. 희생자가 누구인지 몰랐고 알았다 한들 크게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1940년대 이후 미국 사회에서 마피아를 중심으로 한 조직범죄는 다양한 영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장되었고 프랭크 코스텔로, 카를로 감비노와 같은 인물들이 악명 높은 조직범죄 거두로 떠올랐습니다. 1950년대 캐포버 조직범죄수사위원회는 개별 조직범죄자들의 불법 활동을 파헤치며 마피아라는 개념을 대중에게 희미하게나마 알렸지만 청문회에서 조직원 간 연계는 이웃 친구, 사업 동료라는 애매한 관계로 묘사되었고 거대한 전국 조직의 존재 여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조직 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는다는 피해 계율, 오메르타의 영향이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긴 자에게는 잔혹한 보복이 뒤따랐죠. 그리고 1957년 미국 마피아 지형은 다시 요동칩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비토 제노베제는 프랭크 코스텔로에 대한 암살을 시도했고 이에 코스텔로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제노베제가 보스 자리를 차지합니다. 같은 해 뉴욕주 시골 마을 아팔라친에서 열린 전국 마피아 비밀회합이 경찰에 급습당하면서 전국적인 범죄연합체의 실체가 일부 드러났지만 마피아의 구체적인 구조나 운영 방식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연방수사기관, 특히 제2 에드거 후보 국장이 이끄는 FBI는 전국적으로 통합된 마피아라는 조직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애써 외면하는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그야말로 어둠 속에 가려진 제국이었죠.
1948년 프랭크 코스텔로는 부하들에게 맞거래에서 손을 떼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시에도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던 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았고 자칫 대대적인 단속을 초래하여 조직의 장기적인 안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이익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일부 조직원들은 비밀리에 맞거래를 계속했습니다. 운영하던 사업의 도산과 세금 체납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된 조셉 발라치 역시 이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죠. 특히 프랭크 코스텔로를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한 비토 제노베제는 수익성 높은 맞거래를 오히려 장려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사당국의 주목을 끌었고 법망은 서서히 좁혀왔습니다. 결국 1959년 조셉 발라치는 밀매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고 애틀랜타 연방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공교롭게도 그의 보스 비토 제노베제 역시 같은 해 별도의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같은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제노베제는 교도소 내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측근 조직원들에게 둘러싸여 편안히 생활하며 패밀리 운영에도 관여했습니다. 심지어 발라치를 자신의 넓은 감방으로 불러들여 다른 측근 5명과 함께 지내도록 배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감옥에 갇힌 마피아들 사이에 불신과 편집증이 독버섯처럼 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범죄는 중형이 불가피했기에 마피아들 사이에서 서로가 조직을 배신하고 당국에 협력할지 모른다는 의심이 팽배했습니다. 발라치는 교도소 밖 연방 요원들에게 수차례 불려나가 조사를 받았지만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오메르타의 침묵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교도소 내에서는 그가 당국과 비밀리에 접촉했다는 소문이 퍼져나갔고 조직원들은 발라치에게 의심의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분위기는 제노베제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연루된 사건 배후에 정보를 흘린 배신자가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노베제는 발라치에게 다가와 사과 상자에 썩은 사과 하나가 있다면 그것을 치워버려야 다른 사과들이 썩지 않는다는 의미심장한 비유를 들려주고는 발라치의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주변에 있던 조직원이 이를 죽음의 키스라고 귀띔해 주었고 발라치는 그제야 자신이 썩은 사과, 즉 제거 대상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제노베제의 측근들과 다른 수감자들은 발라치를 노골적으로 피하며 따돌렸습니다. 발라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와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독사를 우려해 포장된 음식만 먹었고 공동 샤워실 출입조차 끊을 정도로 몸을 사렸죠. 두려움과 고립 속에서 발라치의 편집증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던 1962년 6월 22일 마침내 참극이 벌어집니다. 발라치는 교도소 운동장에서 한 수감자가 자신을 노려보는 것을 발견하고 그가 제노베제가 보낸 암살자라고 확신했습니다.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 발라치는 근처 공사 현장에 놓여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상대를 무자비하게 구타해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마피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감자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발라치는 즉시 독방에 격리되었고 살인죄로 추가 기소되어 최악의 경우 사형까지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더 이상 조직의 보호도 기대할 수 없는 신세였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조사하던 연방 요원들은 당신 목에 현상금이 걸려있다는 정보를 교묘하게 흘렸습니다. 실제로 교도소 내에선 비토 제노베제가 발라치 살해에 현상금 10만 달러를 내걸었다는 소식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발라치는 오랜 신념이었던 오메르타를 깨고 당국의 조직범죄 수사에 협조하기로 결심합니다. 미국 마피아 역사상 전례 없는 첫 내부 고발자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발라치는 자신의 인생을 망친 조직에 복수하고 공익을 위해 증언한다고 주장했지만 근본적으로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는 형량 감경과 신변 안전을 조건으로 수사 관계자들에게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털어놓은 정보들은 수사당국이 기존에 확보하고 있던 자료와 상당 부분 일치했을 뿐만 아니라 미해결 마피아 관련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들을 제공하면서 그 신뢰성을 인정받았습니다. 1963년 9월 25일부터 약 2주간 조셉 발라치는 존 엘 맥클레런 상원위원회 조사위원회에 출석해 전국적인 폭로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연방보안관 200명의 호의를 받으며 등장한 발라치의 모습은 그의 폭로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감옥에서 벌인 살인사건을 재확인하며 발라치를 범죄자로 못 받고 시작된 조사위원회에서 그는 미국 마피아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특히 조직원들이 스스로를 마피아가 아닌 우리의 것이라는 의미의 이탈리아어 코사노스트라로 칭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전국적인 범죄 조직의 존재를 부인해온 FBI 국장 에드거 후보의 주장은 이로써 산산조각이 났고 TV로 생중계된 발라치의 증언은 미국 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보스, 부보스, 참모, 중간간부, 행동대원으로 이어지는 조직의 계급구조와 구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당시 뉴욕 5대 패밀리와 그 보스들인 비토 제노베제, 토마스 루케제, 조셉 콜롬보, 카를로 감비노, 조셉 보나노를 지목했고 이러한 패밀리 계보를 보여주는 도표 제작을 도왔습니다. 이 조직도에는 뉴욕뿐만 아니라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템파 등 전국 주요 도시 마피아 두목들의 이름과 사진이 망라되었으며 수백 명에 달하는 마피아 조직원들의 이름, 사진, 그리고 그들 간 관계까지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분쟁을 해결하며 각 패밀리의 활동 영역을 할당하는 전국 보스들의 협의체, 위원회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오랜 세월 비밀에 붙여졌던 조직 입단의식과 배신은 사형으로 처벌되는 신성한 침묵의 규율, 오메르타에 대해서도 증언했죠. 이 증언은 마피아가 단순한 범죄 집단이 아닌 나름의 체계와 규범을 갖춘 비밀 사회임을 각인시켰고 조직원들을 강력히 결속시키고 외부의 침투를 막아왔던 핵심 통제 기지가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발라치는 자신이 밀매, 갈취, 도박에 연루된 사실을 자백하고 카스텔라마레스 전쟁 시절부터 시작된 살인과 비토 제노베제가 직접 지시한 암살건을 포함한 수많은 사건의 내막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정치권과 유착 의혹을 비롯해 자신이 직접 겪거나 전해 들은 여러 사건에 숨겨진 전모를 증언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자 조사위원회 수석 고문이었던 로버트 F. 케네디는 발라치의 증언이 갖는 중요성과 그가 침묵의 규율을 깬 것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조직범죄와의 전쟁이 개시되었죠. 하지만 청문회 한 달 후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이 벌어지면서 마피아와의 전쟁은 큰 동력을 잃었습니다. 발라치의 증언이 즉각적으로 마피아 최고 지도자들에 대한 대규모 기소로 이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폭로한 내용 상당수가 직접적인 증거보다는 정황정보나 참고자료 성격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정보의 방대한 양과 구체성은 실로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는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법 집행기관을 크게 자극했으며 의회가 보다 강력한 조직범죄 처벌법을 제정하도록 하는 직접적인 동기를 마련했습니다. 1964년 법무부는 발라치에게 지하세계에서 경험을 상세히 기록으로 남기라고 권고했습니다. 그 결과물은 진실이라는 제목의 118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원고였는데요. 이 원고에는 그의 비참했던 어린 시절부터 마피아 입단 과정, 범죄 조직 내부 운영 방식, 그리고 카스텔라마레스 전쟁에 대한 생생한 1인칭 시점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이 이야기가 출판되면 법 집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다른 잠재적인 정보원들이 용기를 내 나서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출판은 예상치 못한 거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니콜라스 카첸바우 법무부 장관은 처음에 발라치 원고 출판을 승인했지만 발라치의 증언에 수많은 이탈리아계 이름이 언급되고 그들과 관련된 범죄 행각이 적나라하게 묘사되면서 이탈리아계 미국인 단체들이 민족적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강력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린든 B. 존슨 대통령과 면담 이후 카첸바우 장관은 결국 출판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 경험을 출판하여 이익을 얻는다는 윤리적 문제와 더불어 원고에 담긴 민감한 정보가 공개되는 것에 대한 정부 내부 우려도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발라치의 직접적인 회고록 대신 그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제3자 시점에서 책을 집필하는 타협안이 도출되었습니다. 집필을 맡은 작가 피터 마스는 발라치의 산만하고 정제되지 않은 증언을 일관성 있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훌륭하게 재구성해냈고 그 결과 1968년 발라치 페이퍼스가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은 마피아의 위기의 구조, 오메르타라는 침묵의 규율이 지닌 절대적인 힘,
그리고 도박과 고리대금업부터 말매와 살인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광범위한 범죄 활동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또한 청문회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일화들이나 마피아들의 일상적인 모습에 대한 세밀한 묘사도 담겨 있어 독자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고 발라치 페이퍼스는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흥미거리를 넘어 대중의 마피아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조직범죄 탐사 보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증원 이후 발라치는 여러 교도소를 전전하다 텍사스주 라투나 연방교도소로 이감되어 남은 생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일반 수감자들과 철저히 격리된 채 엄중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의 독방은 교도소 병원 근처 넓은 방이었으며 개인 욕실, 양탄자, 텔레비전, 작은 난로같이 상당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적인 연방요원과 교도관들을 제외하면 그의 고독을 달래줄 진짜 말상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외로움 속에서 자신의 원고 출판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자 샤워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으며 말년에는 관절염, 고혈압, 담낭질환, 전립선암 등 다양한 건강 문제로 고통받았다고 합니다. 1971년 4월 3일 발라치는 담낭 발작을 일으켜 모르핀을 투여받았고 그날 오후 늦게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66세의 나이였습니다. 그의 보스이자 숙적이었던 비토 제노베제는 이미 1969년 옥중에서 병으로 사망해 끝내 발라치에게 해를 끼치지 못했습니다. 발라치의 무덤은 마피아의 훼손을 우려해 묘비조차 세우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죽어서도 마피아의 그림자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죠. 조셉 발라치의 삶과 그의 폭로는 미국 조직범죄 역사에서 큰 분수령이었습니다. 비록 낮은 계급의 조직원이었지만 그의 증언은 정부가 마피아라는 거대한 조직의 존재와 구조, 그리고 운영 방식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마피아를 부정해온 에드거 후보 국장은 증언의 공개를 탐탁지 않아 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나중에는 발라치 사건을 조직범죄 소탕 역사상 가장 큰 정부의 돌파구라고 인정했습니다. 발라치의 폭로는 의회가 리코 법령과 같은 강력한 반조직범죄법을 제정하고 연방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창설하는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이탈리아와 미국에서는 마피아 조직원들이 국가 증인이 되어 협조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났고 수사관에 의한 잠입수사가 확대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FBI가 전통적인 패밀리의 보스 대부분을 교도소에 수감시키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조셉 발라치는 영웅도 개혁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침묵의 계율을 깨트린 범죄자였죠. 그의 폭로가 이탈리아계 미국인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강화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또한 발라치가 직접 관여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각색했다거나 조직 말단에 있었기에 상층부의 복잡한 책략이나 전략 등에 대한 지식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폭로가 가져온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국 사회가 마피아라는 거대한 그림자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했고 그 싸움의 양상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발라치 페이퍼스는 1972년 찰스 브론슨 주연 영화로 각색되었으며 소설가 마리오 푸조의 기념비적인 작품 대부지필에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를 영화화한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 역시 대부 2편의 상원의원의 장면이 발라치 청문회에 상당 부분 기반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을 만큼 그의 이야기는 대중문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